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같은 향정신성 약물들을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준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조직인 뇌와 척수는 우리 몸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며 여러 방어벽을 사용하여 겹겹이 보호되고 있어 웬만해선 독소가 침투해 들어가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철통 방어 속에서도 간혹 방어벽을 뚫고 중추신경계로 독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에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가 염증 반응으로 인해 마치 화재 현장처럼 혼란스러운 상태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독소가 침투한 부위에 따라 공통적이면서도 다른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어느 경우에는 불안 증세가 우세하고 다른 경우에는 의욕 상실과 우울 증세가 심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망상, 환청, 분노, 의심 등과 같은 증세가 우세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됐든 양생의학에서는 뇌조직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독소를 몰아내는 일과 해당 조직의 재건에 치료에 초점을 맞춰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 주류의학,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는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뇌조직의 염증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불안, 우울, 선망, 환청, 불면 등과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만 치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장의 이런 증상들로 인해 환자 자신이 괴로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의 이런 증상을 지켜보는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덩달아 불편해지고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줄이고자 의사들이 시급히 이런 증상들을 진정시키는 것에만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명백히 증상 치료에 해당되지 근본적 치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주류의학의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약물에 의존한 채 평생 환자로 남게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류의학의 정신과에서는 이들에게 약물을 사용하여 뇌의 흐트러진 균형만을 바로잡으려 노력할 뿐 본래 기저에 존재하는 염증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정신과에서는 뇌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약물의 사용이 주된 치료의 도구로 자리 잡았고, 그 밖에 심리상담이나 행동요법 등은 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주류의학의 정신과에서 어떤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봅시다. 불안증이 우세한 사람은 뇌신경계의 가바 시스템에 작용하는 항불안제를 사용하여 균형을 맞추려 하고, 우울증이 우세한 사람은 뇌조직 속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스템을 지원하려 하고, 정신분열증이 있는 경우에는 도파민 계통을 지원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뇌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려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생의학에서는 문제의 핵심이 뇌조직에 발생한 염증이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몸속 대청소를 매우 열심히 시키고 정갈한 항염증 식단과 부족한 영양성분의 보충, 그리고 적절한 운동요법을 통해 다시 중추신경계의 자율적 균형이 회복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자 간 큰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생의학에서는 몸속 대청소를 통해 체내 염증 레벨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환자가 다시 정상적인 뇌기능 상태로 회복될 수 있지만, 주류의학의 정신과 치료처럼 약물 치료만 시행할 경우에는 이들이 다시 완치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평생을 약물에 의존하여 생활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이 매우 황폐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은 물론 주변 가족들마저 그들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양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이런 자초지종의 사정을 잘 모르고 무조건 양생 치료를 거부하거나 현행 정신과 치료만이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움을 더할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 환자들에게 현행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물을 우리가 통틀어서 향정신성 약물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 약물의 타겟이 중추신경계라서 그곳에 작용하는 약물이란 뜻으로 향정신성 약물이라 하는 겁니다. 향정신성 약물 속에는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그리고 수면제 같은 것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모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신경신호를 조절하는 약물들이라서 매우 예민하고 사람을 자칫 좀비나 허수아비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통제받고 있습니다. 이 점과 동시에 우리가 이런 향정신성 약물들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그것들의 작용 효과 말고도 그것들을 중단하였을 시에 나타나는 과도한 금단 증상까지도 사전에 미리 알고 대비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향정신성 약물들을 복용 중인 사람은 나중에 뇌조직의 염증이 진정되고 난 뒤 약물을 끊고자 할 때 다시 한번 큰 경량의 소용돌이를 거쳐 빠져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잘 알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약물들의 금단 증상을 맞이했을 때 깜짝 놀라서 다시 해당 약물에 의존하는 상태로 회귀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금단 증상이 두려워 나중에 다시 약을 끊자고 권해도 이를 거부하고 평생 약에 의존해 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점 역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향정신성 약물의 중독으로부터 구제해내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전가족적으로 더 나아가 전사회적으로 합심하여 이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런 약물 중독의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끼리만이라도 그 환자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약물을 끊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자신이 약물 의존형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남아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의 삶에 익숙하게 적응된 상태라서 이런 의지를 포기하고 2차적 이득만을 얻으려 하는 습성에 젖어 있어서 이를 깨부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생의학에서는 이런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몸속 대청소 작업을 꾸준히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운동과 몸놀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러므로 가족들은 집에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환자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몸을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환자를 설득하고 그 행동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약물 중독 환자들에게 운동은 뇌세포 기능을 다시 세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낮에 햇빛을 보며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운동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해야 합니다. 환자 자신의 몸놀림과 운동이야말로 가장 값싸게 약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효과적인 양생 치료법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운동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뇌신경계의 연결망을 재배선시키고 균형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며 세포 수준에서도 에너지 생산을 회복하도록 자극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부상이나 신체 질환이 없는 한 바로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운동이 항우울제 같은 향정신성 약물의 효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낫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체적 움직임이나 운동을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적극 활용해 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권장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환자로 하여금 향정신성 약물들을 서서히 줄이도록 권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향정신성 약물들을 갑자기 중단하면 현기증, 떨림, 메스꺼움, 불면증, 피로, 기분 조절 장애, 불안, 공황, 과민성 및 동요 등과 같은 다양하고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많은 환자들로 하여금 다시 약물을 복용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금단 증상 중에는 자살 충동과 행동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마저 이것이 두려워 약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향정신성 약물의 금단 증상은 본래의 뇌염증 증상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현재 뇌염증 증상이 없는데 지금까지 복용해 오던 약물의 중단으로 인해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라면 이는 향정신성 약물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단 증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본래 뇌조직의 염증 증상이 재발한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의학적으로 급성 금단 증후군 PAWS이라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금단 증후군은 본래의 뇌염증 질환이 재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계속 약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되 그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그것에 대처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때론 뇌조직의 새로운 재생에 필요한 영양 보충제를 공급해주는 일을 함께하면 훨씬 그 정도를 완화시켜
전체적으로 약물을 중단하는 일을 안전하게 연착륙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언급해 두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향정신성 약물을 줄이는 과정에서 치료진과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 간의 굳건한 신뢰관계가 꼭 뒷받침되어 있어야 성공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향정신성 약물들을 줄이게 되면 금단 증후군이 생겨나 일시적으로 환자 상태가 다시 나빠지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가족들은 이런 자초지종 내막을 모르고 무조건 환자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치료진에 항의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는 금단 증후군의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들은 미리 사전 경고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단 증후군 증상은 환자가 약물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마지막 경랑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점을 잘 이해하고 치료진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때 환자나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의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환자들을 위해 더 이상 고군분투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다시 환자를 약물에 의존시켜 버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잘 알고 가족들은 환자가 향정신성 약물을 중단하는데 마지막 고통이 따른다는 점을 잘 알고 꼭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금단 증후군은 보통은 몇 주 정도 지속되지만 심한 경우 10년 이상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 본인과 가족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에 협조해야 하며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정신성 약물로부터 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의료진의 상당한 정성과 열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약물의 고통과 피해로부터 빼내려는 노력을 모두 다 함께 같이 해나가는 팀원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 자꾸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해당 약물에 의존하여 약쟁이로 살려 하지 말고 그것들을 끊고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양생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몸속 염증 레벨을 최소화시키는 양생요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약물로부터 구제해 줄 것입니다. 권투하십시오.